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오늘이 3월 2일이네요.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12년 특례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례 전형의 원서 접수까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 또 학생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여전히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원서 접수 준비 과정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확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특례 원서 접수에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원서 접수 일정은 7월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국내 수시 전형의 원서 접수에 맞춰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가 대부분 5월 초거든요. 그럼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부터 7월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모집 요강이 확정이 발표가 되어지는 것이 국내 수시 원서 쓰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9월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달에 대학별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해에 합격이 이루어져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입학이 이루어지는 국내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기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월 정도에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져도 준비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없지만 특례 같은 경우는 7월에 원서를 쓰셔야 되고 더군다나 재외국민 특례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서 준비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이 조금 더 일찍 예를 들어서 1월이나 2월 정도에 발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발표가 되어졌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4학년도의 시행 계획들 앞으로 어떤 준비하셔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2년 특례 전형의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화 오셔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례 전형이 예전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특례의 자격 조건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표준화되어졌다는 얘기죠. 전형의 방식들은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 자격은 대부분 표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표준화되어진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이 거의 모든 대학에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12년 특례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내용을 읽어보면서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초중 고등학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기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12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12년 특례 전형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초, 중, 고 정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신 분이에요. 그쵸? 우리나라는 12학년 24학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제에 해당이 되어지는 12학년 24학기를 해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에 해당이 되고 지원 자격은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지원이 가능하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지원 자격에 대한 조건들을 자격 연한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 연도가 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꼭 알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서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해당이 되어진다는 점.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는 국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을 전부 이수하셨다 라고 하면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고 12년 특례는 부모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외국인이다. 근데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 또는 나는 외국이지만 부모님 모두 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나는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12년 전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12년 특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는 부모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12년 특례는 국적과 관계가 없다.
12년 특례는 단지 외국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12년 특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국내 소재 외국인 기지를 포함하여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국외 학교로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는 모든 과정을 해외에서 학교 과정을 이수하셔야만 되고 국내에서 국내 고등학교나 국내에 있는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국외 학교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외 검정고시라든가 홈스쿨링, 사이버 학교, 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요. 세 번째는 학제 차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한 개 학기 6개월로 하나여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가 12학년 24학기에 해당이 되어지지만 만약에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해서 한 학기가 누락이 되어져서 23학기를 충족하는 경우 원래는 12학년 24학기지만 23학기를 충족해도 12년 특례로 인정을 받는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고등학교나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 학기 누락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학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학기 누락이 되는 건 인정이 되어지지만 국내에서 만약에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에 1학년 1학기가 아니라 1학년 2학기에 입학을 했다. 그래서 11학년 12학년 23학기를 이수했다. 다시 말하면 11학년 23학기를 이수해서 한 학기가 누락이 되어졌다면 그건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 학기 누락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학교와 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학기 누락이 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만약에 국내에서 있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으로 1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1학년 1학기에 결손이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에 입학하는 경우도 12학년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다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월반이나 조기 졸업으로 인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월반이나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한 학기가 누락이 되어지는 경우는 인정되어지는 경우는 전 편입 입학 시 월반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전 편입 입학 시 월반을 통해서 학기가 충족이 되어지는 경우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공식적으로 월반이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는 인정이 되어질 수도 있다. 관련되어진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 네 번째는 동일 학년 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24학기를 이수했는데 그 24학기 중에서 중복 학기가 발생이 되어진 거죠. 그 중복 학기를 다 카운팅해서 24학기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자, 학제 차이로 인해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하나여 인정이 되어지고요. 복수 발생이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서 누락된 한 개 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해서 중복된 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인 경우에는 누락된 한 개 학기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자, 한 개 학기가 누락이 되어졌는데 뒤쪽에서 중복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중복이 한 학기가 발생이 되어졌으면 이 중복 발생이 되어진 거로 누락되어진 한 개 학기를 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개 학기가 누락이 발생이 되어졌다. 그리고 두 개가 중복이 되어졌다. 라고 하면 중복 두 개로 중복 누락 두 개를 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복 학기가 두 개가 발생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누락되어진 거는 한 개 학기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미룰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중복이 두 개 학기가 아니라 세 개 학기가 발생이 되어져도 하나로 보는 거고요. 두 개 학기가 발생이 되어져도 하나, 세 개 학기로 발생이 되어져도 하나만 발생이 되어진다.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 중, 고 정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등학교 재학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국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녔다. 또는 1학년 2학기까지를 다녔다.
그리고 내가 해외로 가서 1학년 1학기부터 신입학을 했다라고 한다면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대신 만약에 내가 국내에서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난 다음에 외국으로 가서 1학년 2학기부터 다녔다든가 또는 국내에서 1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외국으로 가서 1학년 2학기부터 다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해당 학기의 성적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요거 경우 특히 이제 해외에서 해외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 학기의 시작 시점에 입학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손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결손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성적, 그쵸? 중간이나 기말고사 같은 성적을 제대로 받고 그 성적에 대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면 학기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기 이수는 한 학기에 2분의 2 이상을 출석하거나 아니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봤다면 그러면 학기로 이수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적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학기 이수로 인정이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12년 특례 전형에서 가장 지원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과정. 모든 분들이 12년 특례의 가장 어려운 점.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못하느냐 자격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시점은 초등학교 과정이고 그리고 대학도 초등학교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결사유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시점이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과정 다시 말하면 G1부터 G6까지의 초등학교 과정에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원 자격에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 사유서,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해당 학기의 성적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7번째는 12년 특례는 국적은 관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24학기 전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고 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은 요구하고 있지 않고 국적을 묻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관계없이 전교육 과정을 미국에서 이수하셨다면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특히 12년 특례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자격 조건의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 대학에서도 초등학교 과정을 되게 유심하게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학의 기본적인 표준화되어진 자격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년 특례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일정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냐면 2022학년도 후기의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3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는 서울대학교는 3월 2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3월 16일, 대부분 3월이나 4월 초 정도에 후기 원서 접수의 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만약에 2024학년도 전기를 생각한다면 전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7월 정도에 전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일부 학교들은 9월 달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원서 접수 일정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4학년도 후기, 2024학년도 전기 원서 접수 일정은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다음 편에서 2024학년도 12학년 특례, 12년 특례 의학개월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원 외선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학생이 얼마나 학업적으로 적합성이 있고 준비 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발 인원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집 인원의 변동이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인데 지금 보시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가
12년 특례에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서울 하위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지방으로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2년 특례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12년 특례 전형으로 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어디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나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정도까지가 12년 특례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고, 특히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가 선발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 전형의 선발 대학이 주로 많이 뽑는 대학이 상위 6, 7개 정도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서를 쓰는 대학에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원서진이 몰리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모집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2019년도 보면 70년 51명, 70년 64명. 자, 여기에서 64명은 3월 입학자. 3월 입학자의 모집 인원이 64명이기 때문에 9월 입학자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대략적으로 곱하기 2 정도 한 숫자가 9월 입학자까지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물론 9월의 입학자도 3월 선발 인원만큼 변동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몇 명이다.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서울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한 100에서 120명 정도를 1년에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도 2021학년도에 360명을 선발했는데 2022학년도에 191명, 고려대학교는 86명에서 58명, 서강대학교 46명, 56명, 성균관대는 71명에서 202명으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171명에서 209명, 중앙대학교는 59명에서 76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고, 그럼 성균관대학교 202명은 곱하기 1을 하면 404명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당연히 12년 특례가 3년 특례 전형보다 선발 인원이 매우 많죠. 3년 특례는 보통 한 대학의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70명 정도, 그것도 어디에서만, 전기에서만 선발한다고 생각하면, 성균관대학교를 만약에 전기에서 선발하는 인원 3년 특례가 70명이다 생각하면 12년 특례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12년 특례가 3년 특례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모집 인원에서 보실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마다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이해할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12년 특례 전형에 선발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의 라인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제일 많다.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한국외대 정도의 선발 인원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유리하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원대학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원 외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3년 특례 전형은 모집 인원의 정원이 2%, 사범대나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10%라고 해서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져 있는 정원 내선발이에요. 대학에서 68명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68명을 선발합니다. 그쵸? 물론 학생들이 68명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의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최종 모집 인원은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원대 선발은 모집 인원이 확정되고 그 인원만큼을 뽑는 건데, 정원 외 선발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변동이 돼요. 그쵸? 자, 성균관대, 서강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선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최소 학업 역량을 갖춘 자 전원 선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문구가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었던 이유, 202명의 선발 인원을 뽑았었던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에서 최소 학업 역량을 갖춘 자 전원 선발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게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고요. 서강대학교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여 선발하며 선발 인원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 제한 없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 능력과 전형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 모집 인원 없이 정원외로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원 외선발이다. 정원 외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학업의 적합성, 학업 적합성. 다시 말하면 이 학생이 우리 대학, 우리 학과의 원서를 써서 충분히 학업을 따라가고 충분히 수료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 내 선발은 지원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선발되어지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정원 외 선발 12학년 특례 전형은 다시 말하면 학과적 적합성, 대학적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는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내가 대학의 입장에서 나를 봤었을 때 내가 충분히 이 학과에 학업을 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갖추고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지표는 이런 학업 역량이나 탐구적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업적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4학년도 12년 특례 전형에 대한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학교는 시행계획이긴 하지만 서울대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12년 특례에 대한 전형 방식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가 제출이 이루어지죠. 자, 국내 입시는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다 폐지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 폐지가 되어져요. 하지만 국내 입시에서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 전형, 그리고 12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존재하고, 아마 외국인 전형은 모든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학생들을 평가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매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전형은 자소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2년 특례, 3년 특례 전형은 자소서가 모든 대학이 폐지가 될 거고요. 12년 특례는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대학에서 12년 특례에서는 자소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거잖아요. 학력 지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업적 노력, 학업적 성취의 과정, 학생이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 학업의 의지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경희대나 아니면 한국의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에서 면접이 없어요. 그렇죠. 의학계열에서는 면접이 있지만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과에서는 면접이 없이 서류평가로만 뽑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소개서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대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일부 대학에서는 자소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제출서를 보니까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그대로 존재하고요. 출신 학교 교사 추천서 한 부, 진학담상 교사 추천서 한 부,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증빙 서류, 그 다음에 기타 언어 능력 증빙 서류는 선택사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서울대학교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100%이면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적 역량이나 모집단의 관련 적성, 어학 능력, 학업의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어학 능력 입증 서류에는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 이상 또는 국내대학교 언어교육원 4급 이상을 수료한 자, 이거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 3급이라는 얘기는 3급 맞으면 붙여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3급이 다시 말해 한국어 교사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학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안 돼도 3급 이상은 돼야 되고 3급 이하가 되어지면 원서 지원하면 안 된다. 3급 이상 되어진다고. 대략적으로 볼 때 토픽 성적은 5급이나 6급 정도의 성적을 갖추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국의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학생이 첫 번째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한국어로 되어진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학생이 과연 불법 체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준비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재정적 조건이 충분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게 볼 겁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토픽 성적을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간에 토픽 성적은 매우 중요한
지표고 이게 바로 학업적 우수성과 학업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토픽 성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어 토플 IBT 80점이나 IELTS 6.0, 탭스 551점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한국어 및 영어 관련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가 있으신 분들 이러한 서류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손해평가 100%를 선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특히 어학능력 증빙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의예과나 치의학과나 간호학과나 약학과 같은 경우는 토픽 성적 5급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의학계열에서는 언어소통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지만 2024학년도에 대한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어져 있지 않고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몇 개의 대학은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자소서가 제출이 되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쓰려고 한다 또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를 쓰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틀림없이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들은 한두 개 학교는 자소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과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12년 특례 학생들이 원서를 쓰려고 하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지표에서 과연 어느 대학에 붙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한 학과에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에서 전기에서 202명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게 한 학과의 모집 인원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의 합격의 사례를 올해 합격의 사례로 100%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여러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대학교는 몇 점이야 라고 확정지어 말하기 되게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정원 외선발이라는 점. 그런 점들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 과연 이성적으로 어느 대학 정도 붙을 수 있을지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쵸? 그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1, 2, 3, 4번 학과 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에서 4번의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이게 12년 특례와 외국인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학생의 진로 희망에 맞춰서 나의 진로 희망, 나의 비전, 졸업 후의 진로 이거를 자꾸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졸업 후의 진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대학의 학과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학업을 진행해서 내가 학업적 성취도 다시 말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받아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나는 무슨 과를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 과를 설령 간다 하더라도 그 학교 내에서 다시 말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구조에서 내가 만약에 살아남지 못하면 학점을 잘 받지 못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진로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내가 과연 이 대학, 이 학과에 합격을 해서 충분히 내가 공부를 따라갈 수 있고 내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학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교과목의 이수와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가 어떤 학과와 적합성이 있느냐.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다라고 하면 컴퓨터공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했느냐. 컴퓨터공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우수성은 첫 번째는 수학이겠죠. 두 번째는 물리 같은 과목이겠죠. 세 번째는 영어 같은 과목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과목 선택과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진로와 관련된 교내외 활동의 적합성과 우수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표준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AP라든가 ACT라든가 SAT라든가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적합성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원의 선발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업적 적합성과 관련이 되어진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학과를 선택할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난 어디를 가고 싶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이 대학, 이 학과에 합격을 해서 과연 학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좋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느냐가 1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할 점은 뭐냐면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했고 그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교내에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표준학력 지표와 이와 관련된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 이게 결국은 뭐냐면 12년 특례 정원의 선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년 특례에서는 문과는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를 희망해? 고려대학교를 예를 들면 미디어, 경영, 중어중문, 국제학부, 심리, 정치여고. 특히 미디어나 경영이나 중어중문이나 국제학부에 많이 집중이 되고요. 자연계는 어디에 집중이 되냐? 보통 의학이나 컴퓨터, 화공생명, 전자, 기기에 많이 집중이 돼요.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유리한 거는 맞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 대학이 제한되어져 있다, 학과가 매우 제한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모집단이 펴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디 가고 싶어? 한번 골라봅시다. 자,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쭉 보면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나는 의예과를 가고 싶어. 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이러면 이게 다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희망한다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스펙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입니다. 하이프리뷰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많은 자소서가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을 통해서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또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은 12년 특례 전형에 대한 2024학년도 변경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것은 12년 특례와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 그렇죠. 입시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지원, 대학, 학과 결정,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필요한 수업들이 있겠죠. 수학이나 영어 수업,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면접에 대한 수업, 이런 것들이 12년 특례 전형에 맞춰서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12년 특례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12년 특례 의학 계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